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재 12페이지 제3장 용어의 정의인데, 여러분 그 용어의 정의 제목 옆에는 반드시 암기라고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제1조가 목적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출발하는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반드시 출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목 옆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암기를 표시하고 출발합시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죠? 암기 위주로 해야 될까요? 이해 위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고 배우죠. 왜 그런가 하면 암기를 하면 암기한 대로 출제가 안 되면 틀리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변형을 시키더라도 따라가면서 해결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특하게도 이 용어의 정의만 탁 들어오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즉 이 단어는 이해하면 오히려 틀리는 단어, 그래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 암기를 했는 데서 벗어나면 틀리게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면 틀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암기해야 된다라고 표시하고 출발했습니까? 자, 1번 중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중개겠죠. 자, 중개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중개란 말 하죠.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나는 나중에 중개업을 할 거야. 그때도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중개라는 말을 쓰지만 법으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째 줄에 중개라 하면 제3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이때 그 밖이 중요합니다. 그 밖의 동그라미, 이 그 밖이라는 걸 빼고 서너 번 출제했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게 중개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개가 뭐라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중개대상물은 지금 2조죠. 3조 다음 시간에 바로 공부합니다. 3조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그 밖의 권리할 때 그 밖이 가장 중요하다. 동그라미, 권리의 덕실히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무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중개의 정의고 용어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1번에 걸었을 거잖아. 그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중개는 뭐라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출발하니까 중개대상물이 뭘까를 알아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랬으니까 당사자들이 누군지요. 이때 매도 매수인 등을 당사자라 부르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채권적 행위라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말은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채권이랍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납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 말고 그 밖에 또 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를 우리는 대비적으로 물권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과 물권의 덕실히 변경합니다. 내가 얻으면 저 사람은 잃게 되니까 변경이 됐죠. 덕실히 변경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밖의 권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를 빼고 읽어도 말이 되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거 당연히 중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밖을 빼버리면 그러면 물권은 덕실 변경을 못한다는 표현이 되니까 그 단원이 X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빠져도 당연히 용어는 성립되지만 반드시 물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밖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첫 번째 수업할 때는 반드시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라는 정의가 출발되는데 앞으로 이 내용은 그림으로도 여러분한테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자,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자를 매수인 이렇게 부르고,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개라는 그림이 이 많은 말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시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나가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고, 주로 부동산이겠죠. 뭐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것들을 중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법에서 주어져 있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거래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다른 말로 갑과 을 사이에 그 말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저 물건을 뭐 합니까?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합니다. 자,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아파트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죠. 권리가 서로 바뀌고 있잖아. 덕실이 서로 변경하는 것. 그래서 권리의 덕실이 서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이 많은 말들을 이제 그림으로 익히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겠죠. 자,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을 변경하는데, 이제 이런 데다가 모든 물권적 행위를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글자 그대로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하면 틀려요. 그 말은 물권 중에서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권리를 중개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 출발하기 때문에 교재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1번 내려오니까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할 것. 3조 다음 시간에 한다 그랬죠. 그 다음 2번 거래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면서, 3번 권리의 덕실 병에 관한 행위를 할 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중개라는 정의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것, 덕실 변경을 하되 모든 물건은 아니니까 그런 물건 중에서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천상 또 여러분하고 물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자,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의 물권법에서 11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되는 민법의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이런 물권 중에서도 중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권을 정의하려면 첫째 공부하고 싶은 것, 물건이 뭘까요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건이 뭘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물건이죠. 자동차, 신발, 볼펜, 모자, 안경, 책상 다 이게 물건입니다. 자, 근데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볼펜만 하나 들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볼펜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 볼펜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항상 점유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거를 본래의 권리, 본권이다라고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로부터 물건에 대한 권리는 출발하는데, 자, 점유권, 여러분 볼펜을 들고도 있지만 자기 것이면 소유권도 있겠죠. 자, 항상 물건이라는 수업을 딱 출발하면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는 이런 권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물권 하면 틀리니까 가능한 물건과 가능하지 않는 게 뭐냐를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그때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왜 점유권은 중개가 안 됩니까? 굳이 물으면 여러분 볼펜 같은 것들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동산을 개공사가 살래요, 팔래요, 중개할 수 없죠. 그래서 동산인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권은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은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소유권이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덕실변경하니까, 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을 중개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물권법에서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딱 공부하시면 저절로 나와야 되는 말이, 소유권에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을 공부하신 분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권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은 볼펜 사용할 수 있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수익, 자는데 팔 수도 있겠죠? 뭐 살 사람도 없겠지만 수익할 수도 있고 그 볼펜을 갖다 버릴 수도 있겠죠? 처분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항상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유행가 가사라든지 시집에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이런 지문이 흘러가면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할 때 소유 밑에다가 줄 딱 긋고 나는 그대를 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소 이 말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그래서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다 말은 그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다라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에 관련된 세 가지 권리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러서 용익물권이라고 들으셨죠. 대표적인 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용익물권은 모두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두 중개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용익물권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욕할 사람 없죠. 자, 그 다음 소유권에서 파생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물권에서는 담보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요 저당권은 판례가 중개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권리 나타났죠. 점유권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질권도 안 된다. 왜 이런 권리들이 안 됩니까? 하고 물으면 이것들은 동상과 친한 권리예요. 자, 우리는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은 동상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물건을 중개한다면 틀린다는 것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물건들에 대해서만 덕실병행하는데 항상 이 단원을 수업할 때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당연히 여러분 만났겠죠. 자, 다음 중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를 던져놓고 다음 중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찾으시오. 단권 문제였죠.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뭐? 답은 4번 유치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판례도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설정은 안 되지만 설정돼 있는 유치권을 양도는 중개할 수 있다라고 심학습은 가는데 뭐 크게 의미 가지지 마시고 자, 중개 대상물로서 물건의 모든 물건은 아니다 하는 모습도 익혀갑니다. 자, 우리는 이런 권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들은 민법에서 만나지만 이것들이 중개가 되는 것들을 지금 동그라미 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역권 하나를 공부하면서 이게 왜 중개가 되는지를 좀 더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물권에서 지역권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지역권일 때 지자가 붙으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합니다. 그럼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땅의 모양을 잘 보니까 B는 A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B가 A 보고 길 좀 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요역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역지라는 것은 편리를 받는 토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길 좀 내주세요 하니까 A가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라고 승낙을 하겠죠. 그래서 승낙을 하니까 이 땅을 성역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공부하면서 편리를 보는 토지 요역지와 편리를 주는 토지 성역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부터 정리가 되어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거 정리 안 되는 사람은 지역권 자체가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편리를 본다고요? 길 좀 내주세요 하는 자가 요역지. 그리고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라고 승낙하니까 성역지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성역지는 길을 내줄 때는 이 땅 전체를 길을 내줘도 되지만 길이라는 것은 이만큼만 내줘도 당연히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길이 되니까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편리를 보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법을 설명한 거예요. 자, 지역권이라는 법조문을 길 좀 내주세요 하니까 편리를 보는 토지 요역지와 성낙을 해주는 성역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두 번째 그림. 자,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를 길을 내줘도 되지만 일부만 내줘도 가능하죠. 그래서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한 권리라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한다. 민법적 조문을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이라면 이런 권리들, 물권들은 모두 등기가 되는 권리니까 등기법에서는 반드시 지역권을 설정한 이유가 설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통행을 위해서 길을 내달라 그랬죠. 통행권, 물을 당기면 인수권, 전망을 위해서는 조망권이라는 세 가지 사유는 반드시 하나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게 등기법의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통행권이겠죠. 자, 그러면 민법적인 설명. 자, 등기법까지 왔다면 이 내용을 왜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우느냐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이 을은 갑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길 좀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폭 1m에 길이 100m로 길을 내주는데 보증금은 1억 걸어놓고 월세 100만 원씩 내시오. 그러면 황당하지 않나요? 자, 길을 좀 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금 1억 걸어놓고 월세를 100만 원씩 내래.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들이 거래를 하면 한쪽이 노 이래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개공사를 찾아가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이렇게 길을 내주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길을 좀 내주세요 라고 중개를 의뢰하니까 개공사가 알았어 하고 가서 자, 길을 이렇게 내주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세 30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의를 하니까 갑이 월세는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뭐 40 합시다 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역권이 설정되었다. 지역권 설정되고 중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중개 보수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중개하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권리들을 왜 공부하느냐를 자, 민법적인 요소, 등기법 그리고 우리 중개법에서는 모습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개라는 정의 반드시 기억하시되 이제 빠뜨려도 그 밖의 권리라는 걸 빠뜨려도 당연히 틀리지만 쓸데없는 것 갖다 넣어도 틀려요. 모든 물권적 행위를 덕설병행하면 틀린다. 왜? 물권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소유권부터 해서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로서 물권에 나열을 하고 이것들이 되는 것,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1번에 있는 중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 내려갑니다. 글자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정의입니다. 역시 중요하죠.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는 글자 그대로 암기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여러분이 너무나 공부도 하고 계시고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무엇일까요? 하면 대체적으로 대답하는 것, 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등등등 이야기하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대답하면 다 틀립니다.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줄 걸까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 취득의 동그라미를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지. 여기에 취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런 거 시험에서 몇 번 걸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취득한 자라고 돼 있지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 그러면 다 틀려요. 근데 우리끼리 이해를 하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맞잖아, 그죠? 그런데 틀리는 것 우리 중개사 시험은 곧 배우게 되겠지만 1차와 2차로 구분이 돼 있고 자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동일한 날에 시험은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도 1차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2차를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1차는 면제되고 2차만 시험 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공인중개사로 불러주지를 않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고 법으로는 정확하게 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용어도 암기를 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 이 공인중개사가 모두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가 있잖아. 근데 이 세 종류가 모두 다 다르다를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확인합시다. 1번 공인중개사가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 자격증이 어디 있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낌이 좀 오는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합니다.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니까 일단 1, 2, 3이 모두 다 다른 사람 맞죠? 그런데 그죠?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나 되는데 하고 싶지만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가 있고 세 종류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격증이 위반을 하면 정지되겠죠. 자격이 정지되는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하면 1, 2, 3번 중에 3번만 자격 정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번은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지될 일이 애초부터 없죠. 개공사는 정지될 일이 있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사를 이야기하는구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자, 다음 3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이 취소되는 자가 있습니다. 뭔가 위반했으니까 취소되겠죠. 취소되는 자는 누굴까요? 3명이 모두 다 취소됩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장롱이 있는데 왜 취소되죠? 장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도대여 하다가 적발되면 취소되겠죠. 개공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양도대여 하면 당연히 취소될 것이고 소공사도 취소되니까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하고 흘러가면 3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훈련을 안 하면 별도로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해서 취소가 됐대. 그럼 취소됐다라면 이 세 사람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나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내용이 좀 쌓인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암기하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근데 이 3종류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다를 지금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부를 계속해 오면서 내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공인중개사들이 뭔가 위반해서 자격이 정지되었대요. 정지되었을 때의 공인중개사는 누구밖에 없다? 소공사만 정지됩니다. 다른 사람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격이 취소됐다라고 말할 때는 이 3명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를 익히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는 정의를 보시면서 이해하면 안 되고 암기하라는 걸 가르쳤다면 세 번째 정의, 중개업의 정의가 출발하는데 어쩌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개업이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들은 1번의 중개였다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은 중개업인데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3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자, 중개업이라 하면 암기합니까? 번호 답시다.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사람 앞에 1번 답니다. 1. 다른 사람의 의뢰. 2번 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달까요? 그리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으면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공부할 때는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단조롭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드시 조건이 뭐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3가지 요소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고 있으면 틀린다 그랬죠. 반드시 암기하는데 시험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출제해요. OX
틀렸죠? 보수가 빠졌잖아. 그죠? 근데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틀리들 못 찾아낸다니까요. 보수가 빠졌죠. 그래서 지금 빠지더라도 말은 되지만 이게 용의 정의는 정확하게 엮어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암기하는데, 자, 그럼 암기라는 것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넣어도 틀립니다.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하면 틀리잖아요. 여기 중개사무소라는 게 조건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다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맞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세 가지를 암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잘 틀리는 게 있습니다.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등록이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고 부르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중개사법에서 가장 큰 죄가 무등록업자인데 현장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등록하고 영업하겠죠. 그렇지만 등록을 하고 영업하지만 중개업의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암기라는 말은 빠뜨려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게 들어오더라도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의 정의를 보고 있는데 이 중개업은 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해서 글자가 세 가지니까 조건을 세 가지를 찾는데 이때 업이 되는 조건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이 좀 많아지죠. 자, 반드시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 있을 때만 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업의 조건도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모두 몇 개? 6가지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불특정 다수,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영리성이라는 것을 요구하니까 이제 오른쪽 교재 판례도 쭉 나오지만 우연한 기회에 하는 것 당연히 중개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K주식회사에서는 출제했던 문제인데 K주식회사에서는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이래 물었다니까요. 자, K주식회사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불특정 다수에 해당되지 않죠. 특정인만 했잖아. 그죠? 그럼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K주식회사는 아파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더라도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지금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지만 어떤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미라는 게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자 1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여든지의 판단 기준 이런 이제 판례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거기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줄 하나 끝죠. 반복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이라는 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줄 걸까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런 판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몇 번을 했고 어떤 행위를 갖췄고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지 자기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이 뭐라고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 통념을 밑으로 줄을 쫙 뽑아가지고 주관적 의사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판례는 뭐는 뭐다라고 판사가 판례를 정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올 때는 그대로 들을 수도 있고 그걸 반대로 뒤집을 수 있죠. 그럼 판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다 아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사무소 명칭을 표시해 놓고 한 번 중개를 했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해당한다. 원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지만 간판을 걸어놓고 한 번 한 것은 당연히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판례예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익히셔야 됩니다.
3번도 중요합니다. 자,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동그라미 딱 해놓고 중개가 중개업이 되느냐 했을 때 아까 보셨죠? 저당권은 판례가 인정해주는 중개 대상이죠. 이 저당권의 설정을 업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이게 중개가 되니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동그라미 해놓고 그 많은 내용들을 꼭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체크하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3번에 저당권 설정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시험용이죠. 자, 4번 참고로 읽으시면 되고 5번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무등록 중개 한 자의 보수 청구권의 인정 여부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럼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주겠다. 이건 좀 안 맞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지금 13페이지에 보이는 이 핵심 판례들은 하나하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큰 줄기를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의미 있게 그 정도만 보시고 굳이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재 14페이지 네 번째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정의를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했고 지금 작년에도 중개업에 대해서 걸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은 네 번째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제 개업공인사도 살짝 좀 전에 했죠.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한 자입니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정확하게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요 개업공인중개사도 말이 많아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개공사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째 줄에 개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의 동그라미 핵심 단어죠. 그래서 개공사는 뭐 하는 자다? 등록을 한 자다. 자, 등록을 한 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개공사는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맞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다니까요. 그거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개공사예요. 왜? 법에서는 등록만 딱 되면 개공사니까. 이런 문제 또 썼겠죠. 개공사란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등록증 받은 자가 개공사 맞아요.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등록만 딱 하면 개공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를 하고 따라 들어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용어의 정의는 A는 B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암기할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개공사 등록한 자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전달했던 것, 이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인데 지금 등록부를 딱 펼쳐보면 개공사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개공사가 딱 뜨면 저절로 세 사람을 익히셔야 돼요. 첫째,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육조인 개공사라고 해서 개공사가 딱 들어오면 세 사람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공입니다. 내공. 자, 예를 들어서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이런 문제가 흘러가면 이 세 사람의 업무 지역은 이 말이에요. 다시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은 그럼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개공사가 탁 뜨면 저절로 세 사람. 이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에 내공이 쌓여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개설 등록한 자가 개공사니까 지금 등록부를 딱 펴보면 전국에 13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숫자는 하루에도 10번씩 바뀌겠죠. 서울에서 등록하는 분이 있으면 지방에서 폐업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하루에도 숫자가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냥 이해하기 좋게 대략 한 13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만 명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80%입니다. 법인이 한 5%좀 됩니다. 그럼 85%니까 부칙육조는 한 15%쯤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라라는 뜻이에요. 자,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육조로 개공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개공사는 자꾸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날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자꾸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해마다 시험을 치면 합격자가 나오니까 한 명이라도 등록하는 사람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면 뭐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죠?
부칙육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칙육조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굳이 필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중개사법이 1983년도에 만들어져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럼 이 도입했을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만들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83년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고 85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가 만들어지는데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83년도에 지나서 자격증을 따든지 이제 못 따면 중개업을 못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하던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득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올해가 몇 년이죠? 2023년이죠. 자, 그러면 올해까지 기준으로 하면 83년에서 약 40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그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40이었던 사람은 지금 80이겠죠. 그때 50이었던 분은 90이겠지. 그때 60이었던 분은 100살일 거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는 사람만 생기지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칙육조는 지금 40년 동안 인정을 했으니까 만들어지지는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게 대략 한 15%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뜻 보면 그럼 이 부칙육조는 언젠가는 빵프로가 될 것이고 빵프로가 되면 법이 바뀌겠죠. 개공사는 등록 환자로서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칙육조가 없어질 거예요. 이런 부칙육조가 없어지는 그 해가 되면요. 자격증 없는 자는 이제는 중개업을 못하게 됩니다. 자, 중개업을 못하게 되면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당연히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따기도 어렵다라는 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빵프로 될까요? 잘 모르지. 그런데 지금 벌써 40년 지났죠. 앞으로 10년 안에는 100% 빵프로 됩니다. 그런데 빠르면요 5년 안에도 빵프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년이 지났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45년이 지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나서 보니까 2, 4% 남았습니다. 그럼 2, 3% 남은 걸 위해서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칙육조로 이름에 다 있으니까 그냥 개공사라 하면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부칙육조는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한 5년 뒤에 5% 남았는데 자연스럽게 없애면 그분들이 반발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지금 이제 기득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크게 반발도 안 할 뿐더러 연로해서 거의 중개업을 안 한 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5년 안에도 0%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빵프로가 되는 순간 자격증이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왕 공부하신 거, 그죠? 우리 지금 이제 문제풀이 요약집이 좀 출발했는데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부칙육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일단은 합격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런 수업으로서 이제 학습 독려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첫 번째 정의가 뭐였죠? 중개 정의였습니다. 중개에 있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였죠? 그 밖의 권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말은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 잡아놓고 암기할 거 남기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제 이해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중개라는 정의 다시 복습합니다. 그림 기억하시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그 물건을 뭐하죠?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덕실히 변경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라 그랬고 그때 그 밖의 권리라는 게 중요한데 이때 그 밖의 권리를 물권적 행위란다. 근데 물권에는 모든 물권을 덕실히 변경하면 털린다 이렇게 공부했고 그러면 물권을 나열해 놓고 그러면 되는 것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신 거죠. 이때 안 되는 것들은 뭐다? 동상과 친한 권리 이렇게 공부했고 특히 이 물권 중에서 지역권이 어떻게 해서 중개가 되느냐를 보면서 가능한 권리 그래서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도 한번 이해해 보라고 길 좀 내주세요 하는 요역지 그래서 지역권도 한번 설명을 해본 거죠. 두 번째 공부하셨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도 대충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3명의 공인중개사가 모두 다 다르다를 구분 못하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종류, 3종류도 공부해 보셨는데 아마 우리 이 수업을 처음 하시는 분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3종류나 될까요? 싶으지만 3종류가 된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 다른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고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반드시 조건 세 가지를 찾아갑니다. 1.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또 업에 대한 요소도 기억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양이 좀 많아지죠. 자,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해서 이제 중개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죠. 자, 작년에도 중개업에 대해서 출제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는 데서 중개업이 출제가 되니까 원래 여러분들은 개공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랬고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등록한 자를 암기해야 되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틀렸죠. 그런 말이 없잖아. 그죠? 몇 번이나 나왔던 것들이에요. 또는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등등 틀리는데 등록한 자로서 우리 개공사가 딱 뜨면 저절로 세 사람이 있다는 걸 찾아내셔야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개공사라고 부르는데 자, 이 부칙6조는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6조는 예전부터 하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봐주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부칙6조가 이제 중개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 없이는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다가 나 하기 싫어. 그럼 폐업 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 되잖아.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번 그만두면 못 하는 자가 부칙6조입니다. 그래서 부칙6조가 조만간에 빵프로 될 겁니다. 빵프로 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도 덤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개공사가 뜨면 세 종류를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14페이지 이제 5번째 소공사하고 들어옵니다. 중요하니까 또 10분 쉬었다가 소공사 정리합시다.